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SNS에 또 부동산 문제 관련한 글을 올렸어요.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연일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트윗이라고 부르죠. SNS 글을 계속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부동산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다. 저는 어떤 소통 방식에 있어서의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게 새롭기 때문에 이질감의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직접적인 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좀 시대가 변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다 휴대폰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특히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중간에 어떤 필터링을 거쳐서 부동산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의지 자체를 정확하게 필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하는구나. 예전에는 이제 뭐 정책실장이나 부동산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발표를 하면 대통령의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라고 의심을 하거나 또 여전히 정보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근데 저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정확한 인포를 통해서 시장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작정을 했구나. 저번에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얘기한 거를 지켰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은 나는 한다. 그러니까 내가 표를 의식하거나 어떤 그 내 득실을 따라서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어떤 투기 수요라든지 집값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반드시 수행할 테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연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대부분 이제 집값이 오른다. 올해 부동산이 들먹인다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임대차 3법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이 실효가 있느냐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좀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지금 임기 초니까 나는 내년에 임기 끝나는 사람 아니거든요. 앞으로 몇 년 4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시장은 이거 비정상적인 그 불로소득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것들이 또 5천 올라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그거보다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요구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SNS로 이런 걸 밝히는 거는 참 이례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원조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는 그린란드 사태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나라 관세 부과하는 것도 X를 통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고 그거 할 때마다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충격적이고 선언적이다.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쪽에서는 이게 너무 즉흥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절박감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뭐 국민으로서 뭐 여야를 떠나서 그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잡혀야 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선언적이고 충격적이고 즉각적인 것 외에 이 뒤따르는 정책들이 얼마나 이어질 것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또 진짜로 속된 말로 뻥카가 돼버리면 뭐 그다음에 이제 약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부동산 정책 부분들이 이게 규제를 완화해도 집값이 결국은 올랐고 규제를 강화해도 결국엔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킬러문항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이제 유예 없다 선언이잖아요. 이게 이제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공급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투기 수요로 갖고 있지 말고 본인이 살 만큼만 살고 내놔라. 이제 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세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공공부지 6만 호 공급이라는 공급 대책, 그다음에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가 이에 발맞춰서 80만 호
민간주택 67만 호까지 해서 이런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거하고 동시에 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관망이에요. 시장이 버텨버리면 부동산 시장 정책은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 뉴스들도 나오지만 강남의 매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은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SNL을 통해서 연일 때리니까 장난 아닌데 이거 안 내렸다가는 세금 폭탄 맞고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 버텼다가는 이거 계속 돈을 물겠구나 라는 어떤 확고한 신호들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작은 좋다고 봐요. 근데 정치권에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차라리 우리 김정혁 전 최고위원처럼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 방식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의 우려들 예를 들면은 집을 내놔도 살려면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거나 토지 같은 것도 좀 같이 조정이 돼야 내놓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여지를 줘야 되는데 요게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가야 되는데 요런 부분은 국민이 좀 지적하면 좋겠는데 생뚱하게 뭐 호통치면 다 되냐 이런 얘기라든지 이준석 대표가 뭐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집부터 내놔라.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내놓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무슨 발목을 잡아가면서 그 비판하려고 하는지 일단 우리가 망국적인 어떤 부동산 투기 부분은 같이 머리를 모아서 좀 해결해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 사실 SNS에 상당히 좀 능통한 게 보이고 트위터도 굉장히 성남 시절부터 사용을 해왔고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강경하게 내는 거는 이슈를 좀 주도하려는 의도도 보이는 것 같아요. 벌써 어제자 뭐 오늘 다 이제 또 내놨다. 강경한 의지를 다시 내놨다. 이런 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밝히니까 거기에 주목을 받잖아요. 그만큼 좀 답답한 것도 있나? 약간 지금 이게 본인이 좀 추진하고자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안 모이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겉에서 보기로는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에 어떤 서포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당 문제로 계속 이슈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뭐 의도적으로 본인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시각을 부동산 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메시지를 냈다고 분석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합당보단 국민들의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투기를 근절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의 화랑을 부동산 시장에 있는 어떤 투기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국가의 운영이 더 선행되는 게 먼저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담고 있지 않냐라고 저도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여야 모두 지금 약간 내전이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면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상당히 강한 발언을 내놨어요. 최고위 회의에서 합당은 반란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에 있는데 면전에서 직격을 했거든요. 최고위 직후에 정청래 대표와 따로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이현주 의원이 합당 절차 중단하고 최고위와 논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던데요. 근데 이현주 최고위원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실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부분들과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미흡한 것들이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거죠.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할 때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는 결과적 이유가 통할 수 있으나 정치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 함의가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과보다는 절차의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합당의 과정들이 과연 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왔냐?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좀 거칠어요. 두 개의 태양 막 얘기하고 뭐 반란이다. 무슨 합당이 반란이에요. 합당이 반란 아니죠. 합당이라는 게 과연 왜 지금이어야 하느냐. 숙고하자. 밀어붙이지 말아라. 밀어붙이고 이러게 되면 이거는 민주당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고 독선적인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좋지. 이걸 두 개의 태양에 반란하면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이는 발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대결의 발언은 조금 톤 다운해서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건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뭐 정상적인 정당으로 기능하고 그리고 똘똘 뭉쳐 있으면 저렇게 못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민주주의에서 체계 밸런스라는 거,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건가라는 걸 이렇게 단적으로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한쪽 당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그 반대쪽 당 완전히 그 거대 정당이 돼버린 그쪽도 별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거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친 이재명계와 그다음에 친문 내지는 친청 이 두 계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점잖게 얘기해도 본질이 권력 다툼이라는 건 바꿀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 많이 공개됐습니다만 그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세요. 거의 그냥 싸움 직전의 눈빛.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느닷없이 공개된 최고위원과 국무위원 간의 핸드폰 내용, 그렇죠? 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그게 왜 어떻게 공개가 되겠어요? 그것도 보면 어떤 누군가 고의로 그걸 공개했다라는 느낌이 물씬 나고, 그다음에 언어 표현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바꾸려는 거냐, 무슨 반란이다. 뭐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은 왕조 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뭐 당이 무슨 개인 겁니까? 대통령 개인의 거고 무슨 당대표 개인의 겁니까? 그 반란은 무슨 반란이야 그게. 물론 갈등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무슨 뭐 어디 감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전근대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다. 그런 어떤 씁쓸함 그런 걸 느꼈어요. 이현주 최고위원 발언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태 본질이 합당이 아니라 권력 투쟁이다 이런 걸 좀 그렇죠. 강조한 발언인데, 정천래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과 오찬했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황명선 최고위원과 만났고, 오늘은 강두구 최고위원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뭐 더민초도 만나려고 일정 조율을 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설득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화가 될까요? 진화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합동하려는 의지가 선한 바탕에서 시작된 것이지 무슨 권력 다툼이냐라는 말을 아마 모두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합당의 부분들이 사실 유시민 작가와 김호준 씨가 참전을 하면서 이게 세력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더 커버렸다. 이제 정치적으로만 풀면은 상관이 없어요. 뭐 이제 의견이 바깥에 줄 수 있으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시민 작가는 이 진보의 진영 내에서 빅스피커고 김호준 씨는 뭐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뭐 초선 의원들이나 이 최고위원들은 크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세대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쉽게 풀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어저께 문정복 최고위원 발언이 조금 이 세대결을 부추겨 버렸어요. 문정복 최고위원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당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대표한테 협조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라는 배지가 따로 있고 당원들이라는 어떤 지금 현재 합당을 찬성하는 당원들이 따로 있겠어요. 이게 하나가 돼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이 합당 논의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이 편가르기식으로 끝까지 치달으면 설사 당원 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된다 하더라도 조국혁 신당이 우리 민주 진영 내에 의정 활동을 하는데 이게 매끄럽게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절충해야 되는 게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그 이야기가 법물처럼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유시민 작가 참전한 거는 사실 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서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 얘기해야 된다.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찬성을 하면 절차 가지고 시비 걸겠냐. 내심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라고 지적한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말은 안 되죠. 절차가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면은 그러면 내용의 정당성까지 훼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당하고 합친 것이 내용상으로 오르니까 절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 따지지 마라는 건 그건 진짜 독재적 발상이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명백하게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가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본인들이 원하는 조국을 차기 후보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조국이야. 우리가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조국으로 이어졌던 그 그림, 그거를 내가 완성시킬래.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그다음에 그 정성호 장관이라든가 또 당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원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 박찬대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다 그 또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양쪽의 계파 싸움이 아주 본격화될 그런 채비를 보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이미 완전히 틀이 딱 갈라졌기 때문에 이 두 양쪽의 싸움은 기회만 닿으면 이번에는 조국 당과의 합당 문제지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슈든지 이슈를 놓고서 양쪽은 충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교롭게도 통합과정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통합을 민주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과정과 결과가 민주적이지 않다. 2014년에 새 정치민주연합이 바로 그런 사례다라고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결론을 내놓고 지금 그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 입장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절차를 따진다. 근데 그동안 제가 봤던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해박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대해서 잘할 것이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법의 영역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판도 아무리 혐의가 위중해도요. 절차가 틀려버리면 그 혐의 자체가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민주주의라는 어떤 절차도 결론이 아무리 옳고 또 그게 나쁘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반대파들을 꺾는 논리로서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게 좀 어제 우려스러웠던 거는 왜 이게 세력 대결에 될 만한 단어를 썼을까? 김민석 총리가 총리긴 하나 배지예요. 의원이잖아요. 네. 합당에 나중에 돌아오면은 그 당사자의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얘기했을 수 있죠. 틀린 말 없어요. 통합의 과정 중요하다라는 말 하는 게 좀 거슬렸나? 아니 후단협을 꺼내더라고요. 김민석 총리에겐 가장 잊고 싶은 흑역사가 그의 정치 인생을 바꿔놨던 후단협이었을 텐데 유민지 작가가 이 합당 문제에서의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으나 김민석 총리의 후단협을 꺼낸다는 건 당신은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메신저를 때려버리면 결국에는 세 대결이잖아요. 김민석 정청래 향후 당대표를 겨룰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정청래 대표 뒤에서 옹이하는 사람이 유시민, 김어준이고 그러면 김민석 총리와 그 지금 나머지의 어떤 반대하는 세력들을 나눠버리는 그런 일을 왜 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게 당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을 좀 하셔서 아쉽다. 그래서 제가 제 말은 아니고 김진애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유시민 작가 참 좋아한다. 근데 김어준 씨한테 이용당하지 마라.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일단 당 일은 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두셨으면 좋겠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텔레그램 메시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가 쓴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다른 민주당 패널한테 민주당 성향의 패널한테 들었는데 그 사진
그 텔레그램 핸드폰 들고 있는 손가락이잖아요. 네네. 그 손가락에 이제 왼쪽 손톱인가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현주 의원 손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이현주 의원이 다른 쪽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현주 의원 그리고 이제 색깔도 핸드폰 이렇게 그 덮개 색깔도 밤색인데 이렇게 접힌 것이 그 색깔 똑같아서 이건 분명히 이 의원이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막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근데 아직 그런 이현주 설이 돌고 의원이 있다. 네. 설이 돌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이 나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현주 의원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추론해서 그 국무위원 중에서 이현주 의원한테 그렇게 약간 평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김민석 총리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나머지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정치인 중에서 밖에 안 되는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있어요. 진실이야 뭐 모르죠 뭐. 그 진실은 모르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밀약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약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자기들 서로 짜고서 지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조국 뭐 주고 공동대표설 뭐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뭐 분개하고 당을 니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벌써부터 레임덕 만들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 공격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민주당 문제니까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이게 합당이라는 부분만 펼쳐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빼버리고 뭐 정청래, 김민석 또 등장인물도 최고위원회 이현주, 뭐 문정보 이 빼버리면 이 합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득이 되냐 안 되냐를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과 합쳤을 때 지방선거에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합당의 취지 자체가 좋으려고 한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 펼쳐놓고 논의를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논의가 당내에서 어느 정도 수기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당원 투표로 가야지. 그냥 몇몇 반대하는 사람들을 눌러놓고 외곽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눌러버리고 그냥 추진해서 합당을 하게 되면 이건 또 하나의 그 비민주적인 사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안 한다고 민주당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당을 흔들면서까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려는지 그 의문점을 풀어달라. 아마 그 요구 같아요. 누구든지 보면 제1의 수혜자는 조국 대표잖아요. 조국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당에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민주당을 희생시키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들어오면은 아니 당장 당직자들도 그저 들어오는 사람들 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다 당직자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사람도 어떡할 거예요? 자리 줘야 되지.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조국 대표의 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거의 뭐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국 대표 본인도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기사회생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 자기 계보를 이렇게 챙길 수 있으니까 이건 결과적으로는 장기 플랜에 의해서 나중에 당 대표도 이 그 정청래 대표를 한 번 더 시키든가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서로 이렇게 밀약이니 뭐니 주고받은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가 보기엔 반대편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싸우겠죠. 지금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중앙위원회 투표도 사실 오늘 저녁 6시에 끝나고 발표가 될 텐데 지난번 성적표는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통과될 걸로 예상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통과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은 이제 참석률이 충족되지 못해서 정족수 미달이죠. 정족수 미달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족수 미달을 예방하기 위해서 3일간 온라인 투표로 합니다. 이틀이죠. 어제 오늘. 맞아. 이틀간 온라인 투표를 한다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중앙위원이 그거를 아예 참석을 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핑계가 없잖아요. 뭐 이 모이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를 댈 수 있으나 그래서 아마 그 정족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채택했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상 정족수는 채우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는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합당의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청래 대표를 해석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이 어찌 됐든 간에 자리를 잡겠구나 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합당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도 1인 1표제만 되더라도 본인이 이 당내에서의 지도력이 그렇게 뭐 흔들릴 만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하나 얻고 하나 양보하면 당이 조금 안정적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뭐 이쪽 당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게 통과가 안 되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합당 논의도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2번 연속 부결당했으면 사실은 불신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합당 논의도 급격하게 제동이 걸릴 텐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마 통과되겠죠, 뭐.